첫째 공통점은 이 세 분들이 다 공주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상당히 굵습니다. 셋째는 박찬호는 야구공을 갖고 놀고 박세리는 골프공을 갖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립 공을 갖고 놉니다. 세계가 한국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요즘엔 한류 문화에 대해서 세계가 상당히 떠들썩한 편입니다. 작년 11월 달 페루에서 수많은 한국의 이 팝 그룹에 대한 열정 팬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한국 교회 성장, 특별히 오늘 저는 한국 선교의 성장에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 MC 대회가 24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5년 4반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의 이 KWMC 대회를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돌이켜본다는 것은 한국 선교의 어떤 어제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980년도 한국 선교사 수가 100명이 불과했고, 이것이 2005년도까지 25년 동안 분석한 자료를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선교의 어제로 보고, 또 2005년부터 2012년 오늘까지 이것을 한국 선교의 오늘로 보고, 그리고 2030년까지, 물론 미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습니다만은 일단 2030년까지의 모습을 한국 선교의 내일로 보고, 이 속에서 발견된 한국형 선교 모델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PPT 화면을 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국형 선교 모델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첫째, 압축 성장 모델. 한국의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이 압축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장이 지난 127년 동안의 이 성장은 서구 어떤 이 기독교 역사의 1270년 동안의 약 10분의 1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한국 선교의 본격적인 역사는 사실 1990년도부터 출발합니다. 1990년도 10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한국이 파송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0년도에 11,000명, 또 10년 후인 2010년도에 22,000명. 이 엄청난 성장을 두고 학자들은 불가사의한 한국교회의 성장이라고 칭송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 선교의 어떤 이 22년, 1990년부터 지금까지 22년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에 도착한 그것을 기념해서 세계 개신교 선교 역사 220년의 압축 모델입니다. 10분의 1로 압축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한국형 선교 모델의 특징 둘째, 사회 변형 모델입니다. 사회 변형 모델. 그러니까 이 한국 선교의 모체인 한국 교회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800만의 수많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동굴학교가 탁월한 모델이고, 가나안 동굴학교의 이 모델이 소위 정부의 새마을 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 운동가들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세 번째 한국형 선교 모델 특징은 뭐냐면은 벤치마킹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기술을 발견하길 원하는 벤치마킹 모델. 사실 북미주 한인교회는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가 참고할 만한 전 탁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이기 때문에 제가 프레이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96년도 대회 이 대회 왔을 때 풀러 신학교 교수들이 뒤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는 우리 한국이 막 외칠 때 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뭐 한국인들 지네들이 다 하네. 근데 제 백인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런 쪽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오는데 극동아시아에서는 세 개의 민족,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이 있는데 자기가 관찰한 바로는 이 중국인들은 두세 사람의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인들은 조그만 회사 또는 카딜러 뭐 이런 걸 차리는데 한국인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네, 놀라운 사실은 2명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는 4-5개의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뭐 얘기를 좀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그 친구가 저에게 Koreans are genius of planting new churches.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천재들. 이걸 PPT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성교의 어제를 제가 압축 성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 선교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면 무엇보다 먼저 양적으로 선교사가 무척 많이 증가했고 1998년도에서 2004년 6년 동안은 매년 1317명씩 증가했습니다. 이태영 박사는 1990년대를 492%의 양적 달성한 이것을 선교의 위대한 10년이라고 갈포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는 선교 대상 국가가 169개국으로 확대되고 선교사 파송 규모도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복음화 운동, 소위 선교 한국이라든가 또 이런 KWMC 대회 같은 북미주에서 시작한 이 대회가 남가주에서도 모이고 선교 남미에서도 또한 모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오세아니아 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 기질적 특성을 통한 선교제의 많은 장애물과 또 서구 선교사들의 어떤 상황적 제한, 이걸 한국 선교사들이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한인 교회들의 선교적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 패러다임에서 종족, 미전도 종족 전략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 우리는 선교 목표 및 전략의 구체성이 좀 약했고 또 한국교회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에 비해서 질적 성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또한 선교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또한 필요를 더욱 느꼈습니다. 또 효율적인 선교 협력과 네트워크의 개발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개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를 따라오면서 쭉 따라온 것 같이 서구교회는 우리 속에 어떤 모델 교회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성장의 초기에는 많은 미국, 카나다, 호주 선교사의 열매로서 한반도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은 서구교회, 특별히 미국교회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비서구 국가 중에 한 국가교회로서 많은 2, 3세계 국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위기와 수많은 민족의 위기 속에서 구한말에서 해방 전까지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 현장 그 자체가 한반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또 동족 상잔, 6.25 전쟁 지금까지 많은 위기 속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킨 변형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 통치하에 속에서도 활발한 해외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는 해외 북간도에 있는 만주에 있는 하와이 또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소위 로컬 미셔너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에서. 그러나 산동성의 선교 활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내년도가 산동반도의 제1호 코리안 크로스 칼처럴 미셔너리가 타민족을 위해서 파송된 백주년이 되냅니다. 이때 무조건 중국으로 파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삼천리 금서방사이라 열심히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또 지도자들이 밀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중국의 신세를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졌는데, 예를 들어서 한자도 우리가 신세를 졌고 그다음에 유교도 우리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 유교 얘기하니까 중국 지도자들이 그래요? 그럼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고향이 산동반도니까 산동반도로 보내시라고. 그래서 산동반도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산동반도에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어떤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립하고 또한 물질을 공급했다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1930년대 김교신의 성서조선운동, 성서와 조선,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또한 성령운동이 사회 변혁의 한 또한 축을 이룹니다. 1960년대 급격한 현대화 근대화 산업화 중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이 여의도 수목원교를 비롯한 성령운동이 상당한 영향력을 비춥니다. 특별히 세 번째, 도시아가 가져온 아노미 무기반 현상을 치유하는데 이 성령운동이 어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기도운동을 또한 펼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통성기도, 수많은 기도, 많은 위기와 고난의 매우 절박한 속에서 한국의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가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 대회에 가면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타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심지어는 주요 3창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명성교회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아주 성장한 대표적 모델로서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한국형 모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변혁운동에 있어서 급격한 1960년대 사회 변동으로 갈등과 문제가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노동자 선교, 농민 선교, 야학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8,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하고 사회를 참여하고 복음의 균형을 지니도록 노력을 합니다. 가나안 농문학교가 그 가장 티피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가는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건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교회와 선교를 통한 변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가나안 정신의 핵심은 복민 사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서 역사적 현실 가운데 복음을 재해석하고 결단하고 복음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가나안 농가학교 이 정신이 중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가나까지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를 뛰어넘어서 지난 7년 동안의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교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선교는 계속 선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숙도 못지않게 전략적 선교로 한국 선교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선교사 파송 증가 현상을 보시면은 이제는 포물선을 향해서 어떤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울기는 조금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 선교를 함에 있어서 남한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 땅을 선교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남한 땅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기독교인 비율, 이것은 캐톨릭과 다른 좀 기독교인들을 조금 가중치에 적용한 건데 41.6%. 41.6% 그러니까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인데 가중치 비율이 이 정도 높은 데를 제너럴 미션의 G2지요. G2 대상. 또 복음주의 비율이, 한국의 복음주의 비율 15.5%보다 좀 낮은 데를 지워. 그보다 더 낮은 F1, 2, 3는 프론티어 미션의 1, 2, 3인데 이것은 핍박 지수, 이 X축의 핍박 지수를 감안해서 핍박이 많이 있는 자에 따라서 F1, 2, 3로 나누는, 그래서 전망 개척 또는 일반 선교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25년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1차 5개년 전망 개척 개발 계획, 2차 5개년 3차, 4차, 5차로 나누면서 1차는 전망 개척을 주력하고 2차는 선교 도약하고 3차는 전력 투구하고 4차는 고도 성장을 이루며 5차는 성성 및 제3세대 준비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네, 5개죠. 우리는 선교를 5대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이론, 선교 이론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합니다. 동원,
동원한 사람을 훈련시켜야죠. 세 번째, 훈련한 사람을 파송하고 행정으로 돕습니다. 행정.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 도착하면 전략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전략. 이것이 한국 선교의 5대 분야고, 이 손가락은 손바닥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1이에요. 이것이 선교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국 선교는 한국 교회랑 조금 나름대로 다른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벤젤리칼과 에큐메니칼 진행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 서로 인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에 있어서만은 우리는 복음주의적을 우선합니다. 그러면서도 연합과 일치 정신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도 미래를 향해서 긴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경제 성장도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완만한 성장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정점을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선교사 파송 증가 현상을 감사하면서도 우리도 언젠가는 정점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점을 2030년으로 바라봅니다. 세계교회와 또한 동반사역을 계속해 가면서 우리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한국 신학과 한국 선교학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2030년까지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뺀 선교 대상자가 몇 명일까를 우리가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복잡한 산술식을 통해서 그 선교 대상자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약 46만 명의 선교사가 그때까지 더 파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G2 중에서 19,000여 명, F1은 10만여 명, 그 다음에 F3는 27만 1,000명의 선교사가 더 필요하네요. 당시 우리는 세계 개신교 선교사의 13.2%가 이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북미주를 비롯해서 많은 서양 선교사는 계속 하향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이 되면은 어쩌면 20%까지 육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잠정 계산을 해왔습니다. 또 한국 선교사들은 은퇴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목사도 은퇴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가고 싶어도 눈치가 많이 보여서 은퇴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이 따로 모이는 교회가 여기저기 있을 판이에요. 거기에 한국 선교사까지 가세하면은 우리가 이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